오늘은 북한 응원단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말로만 듣던 남한의 생활을 직접 목격하고 탈북한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과거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의 응원단들은 빼어난 미모뿐 아니라 잘 훈련받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출신 성분부터 사상까지 확실한 검증을 통해 뽑은 이들이지만 대부분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평양에 돌아가 끔찍한 일들을 겪고 살기 위해 탈북을 했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오열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란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에서 응원단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죠. 그토록 원하던 한국에서 이렇게나 자유롭게 살게 될지를 말입니다. 아직도 처음 남한 땅을 밟았을 때의 충격이 생생해요. 평창올림픽 응원단으로 선발된 저는 설렘보다 긴장감이 더 컸죠. 북한에서 우리는 남조선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미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불쌍한 동포들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버스 창문 너머로 남한의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남한의 모습은 교육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반듯하게 정돈된 도로,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네온사인,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까지 모든 것들이 화려했죠. 게다가 숙소는 더 경악스러웠어요. 24시간 따뜻한 물이 나오고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니 이건 평양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후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 보위부 요원들의 감시 속에서도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걸 흡수하려 했습니다. 거리마다 늘어선 화려한 간판들, 다양한 옷을 입은 사람들, 풍성한 음식 냄새, 모든 것이 북한의 선전과 달랐어요. 저희가 꿈만 꾸던 곳이었죠. 제가 평창올림픽을 가게 되었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별나라에 간다니 정말 부럽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곳은 정말 말 그대로 별나라 같았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로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서자 귀가 터질 듯한 함성이 들렸습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자유롭게 환호하며 응원했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우리 응원단은 정해진 구호와 동작만 허용됐습니다. 미소 하나, 박수 하나까지 사전에 정해진 그대로여야 했어요. 경기 중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였습니다. 한 남한 여성이 손에 믿을 수 없이 얇은 기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스마트폰이었어요. 여성은 저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육받은 대로 아예 못 들은 척 그 자리를 떴지만 마음속에서는 왠지 모를 설레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시간에는 다양한 반찬과 풍성한 양의 밥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어요. 한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맛있다고 말했다가 바로 보위부 요원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었죠. 이러한 평창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돌아가야 할 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죠. 다시 우리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현실, 그리고 이제는 알아버린 진실 사이에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평양에 돌아온 첫날부터 공포는 시작됐습니다. 얼굴에 미소 하나 띄울 수 없는 삭막한 공황은 남한과의 괴리를 확실하게 복려주고 있었어요. 남한의 화려함은 순식간에 먼 꿈이 됐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보위부 요원들의 매서운 시선이었어요.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미영이었어요. 숙소에서 단 한마디, 나만의 아파트는 정말 따뜻했어 라는 말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새벽 3시, 우리 기숙사에 보위부가 들이닥쳤죠. 미영을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어요. 그녀의 비명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영의 물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날부터 미영이란 이름은 금기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미영의 부모와 12살 동생까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밤중에 검은 차가 와서 그들을 데려갔다는 이웃의 속삭임을 들었어요.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하루 만에 다른 가족에게 배정됐죠. 마치 미영의 가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응원단 전원이 감시 대상이 됐어요. 매일 밤 누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 두려움에 떨며 잠들곤 했죠. 한 번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동료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응원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부 신문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들어가야 하는 좁은 방.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끝없는 질문에 답해야 했죠. 남한에서 누구와 대화했나? 무엇을 보았나? 동료 중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은 잘못 대답했다간 미영처럼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도 끌려갈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남한에서 몰래 사진을 찍은 그 여성과의 일이 들통났다는 꿈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깼죠.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끌려간 그 시간이었어요. 집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환청이었죠. 한 달이 지나도록 저는 매일 밤짐을 싸두고 잤어요.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죠. 눈 밑에 다크서클, 마른 뺨, 공포로 일그러진 눈빛. 가족들도 제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밤마다 현관문을 몇 번씩 확인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미영의 어머니를 마주쳤을 때였어요. 시장에서 우연히 그분을 봤습니다. 단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저를 본 순간 그분의 눈에서 번개가 쳤어요. 증오, 원망, 그리고 끝없는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란 사실을 말이죠. 결국 시간이 갈수록 제 정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창에서 본 세상은 환상이 아니었어요. 반면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전기가 들어올지 물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평양은 북한의 수도라 그나마 나았어요. 하지만 지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배웠죠. 그 거짓말이 이제는 가슴을 파고드는 가시가 됐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조차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득 평창의 불빛들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음이 터져 나왔죠. 가족들에게 들킬까 이불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심정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부터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평양 시내를 걸을 때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허구로 느껴졌습니다. 웅장한 기념탑들, 번듯한 건물들은 모두 외국인과 특권층을 위한 전시용이었죠. 그 화려한 외관 뒤편에는 전기도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 이중성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양 내에서도 너무도 극명한 빈부격차였어요. 당 간부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특별 상점에서 사치품을 구입했죠. 반면 일반 주민들은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공평한 사회라는 선전은 완전한 거짓이었어요. 어느 날 장마당에서 굶어 쓰러진 아이를 봤습니다. 지나가는 당 간부의 차는 그 아이를 외면한 채 무릉덩이를 튀기며 지나갔죠.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돌아서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이었죠. 매일 밤 남한에서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살았어요. 그곳의 풍성한 식탁, 밝은 웃음, 자유로운 대화, 그 모든 기억이 제 현실과 대비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족들은 제 상태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보이부에 끌려갈까 두려워하셨죠. 평창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밤마다 비밀리에 라디오를 들으며 남한 방송을 찾았어요. 단속에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진실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간간이 들리는 남한 소식은 제 유일한 위안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중생활의 고통은 커져만 갔어요. 낮에는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가장하고 밤에는 체제의 거짓에 분노하는 제 모습.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생기 잃은 눈빛. 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요. 차라리 탈출 과정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탈북을 결심한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거리의 선전물, 기밀성 배지, 사상교육 시간까지도 이제는 단지 벗어나야 할 현실의 일부일 뿐이었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 체제와 결별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일은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두고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그날 밤
모든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가족들에게 속삭였어요. 남한에서 본 모든 것, 그곳의 자유와 풍요로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죠. 동생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도 점점 이 체제의 거짓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죠. 준비는 철저해야 했어요. 발각되면 모두 죽음이나 수용소행이었으니까요. 우선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손전등으로 비춰가며 중국어 단어장을 외웠죠.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도 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탈북 자금을 모으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지불할 돈과 중국에서 생존할 비용이 필요했죠. 어머니는 몰래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귀중품을 하나둘 내다 팔았습니다. 동생과 저는 밤에 몰래 손뜨개 제품을 만들어 팔았죠. 모든 행동이 감시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기에 극도로 조심했어요. 브로커와의 접촉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친척의 소개로 만난 브로커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인간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의 눈빛이 섬뜩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요. 탈북 경로를 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어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 후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가 가장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죠. 국경 지대는 군인들로 가득했고 중국에서도 공안의 단속이 심했어요.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송시켰기 때문에 중국은 또 다른 위험지대였습니다. 마지막 준비로 가족 사진과 중요한 서류를 작은 비닐봉지에 싸서 옷 안에 숨겼어요. 또 탈북 후 연락할 한국, 내 지인의 연락처도 외웠습니다. 종이에 적어두면 위험하니 모두 머릿속에 새겨야 했죠. 출발 전날 밤, 우리 가족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난다는 건 또 다른 아픔이었죠. 하지만 자유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평양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내일의 탈출을 위해 마지막 잠을 청했습니다. 드디어 탈북의 날,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비 오는 밤에는 국경 경비가 느슨해진다고 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가족 넷은 국경을 향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온몸이 공포로 떨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죠. 두만강 앞에 섰을 때 마음속으로 죽음을 각오했어요. 6월인데도 물은 차가웠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지점은 얕아 보였지만 실제로 들어서자 허리까지 물이 찼죠. 어머니는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양쪽에서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동생은 뒤에서 따라왔죠. 강물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물살에 휩쓸려 균형을 잃었어요. 저도 함께 넘어졌죠. 차가운 물이 폐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정신없이 발버둥 치는 사이 아버지의 강한 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균형을 되찾았죠. 중국 땅에 도착한 순간의 감정은 형언할 수 없었어요. 안도감, 공포,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쉴 틈도 없었죠. 젖은 몸으로 산길을 달렸어요. 경비대가 발견하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요. 브로커가 지정해준 농가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 탈진 상태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여정은 또 다른 악몽이었어요. 매 순간이 위험했죠. 조선족 브로커의 지하실에 숨어 이틀을 보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에서 내 식구가 숨죽이며 지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죠. 유일한 위안은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공안을 피해 차로 이동할 때는 트럭 짐칸 깊숙이 숨어야 했어요. 숨쉬기조차 힘든 공간에서 12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생이 기침을 참느라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었죠. 발각될까 봐 물 한 모금 건네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베이징에서 몽골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사막을 건너야 했죠. 뜨거운 낮과 얼어붙는 밤. 물은 부족했고 발바닥은 물집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탈진에 의식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뒤로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몽골 국경이 코앞이었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국경 수비대 차량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숨을 곳은 아무데도 없었죠. 그때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뛰어. 생존 본능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내 가족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총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을 향한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죠.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몽골 땅을 밟는 순간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죠.
몽골의 국경 마을에서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길가에서 몽골 국경수비대에게 발견되었을 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떳떳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었죠. 마침내 자유의 첫 숨을 제대로 들이마신 순간이었어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우리를 마치 귀한 손님처럼 대해주었죠.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북한의 보위부를 떠올리며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검은색 승합차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을 잃었습니다. 평창에서 본 것보다 더 화려하고 활기찼죠.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북한에서 조사라고 하면 고문과 구타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죠. 깨끗한 방, 부드러운 의자, 따뜻한 물 한 잔. 이런 대우가 낯설었어요. 조사관은 우리의 신원과 탈북 경로를 물었습니다.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탈북민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일주일간의 조사 기간,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밤에 문소리가 들려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도 체포되거나 고문당할 두려움이 없었죠. 이것이 자유의 첫 느낌이었어요. 신분증을 받은 날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푸른색 주민등록증, 그 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어루만지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증명서였어요. 국정원에서 처음 받은 용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단돈 10,000원이었지만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마음대로 음식을 고를 수 있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보고하지 않는 자유. 물건을 고르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주위를 살폈죠. 오랜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 지하철 탑승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복잡한 노선도, 빠른 속도, 깨끗한 객실. 평양의 지하철은 두 개의 노선뿐이었죠. 여기선 온 도시를 그물처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복잡해 길을 잃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친절한 영무원이 도와주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병원 진료였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어머니가 심하게 앓았어요. 국정원 직원이 병원으로 데려갔죠. 의사는 어머니를 환자로 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의사가 약도 제대로 없이 대충 진료했어요. 여기선 현대식 장비로 꼼꼼히 검사했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마친 날, 다음 단계인 하나원으로 가기 전 직원들이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중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죠. 모든 고통과 위험을 뚫고 마침내 도착한 곳. 이곳이 제가 진정으로 속할 수 있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새 옷과 생필품이 담긴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치약, 칫솔, 샴푸, 수건까지 모두 새 것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족함이었죠. 첫날 밤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12주 동안 이곳에서 남한 생활의 기본을 배워야 했죠. 첫 수업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북한에서 악의 상징으로 배웠던 제도가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배우며 눈물이 흘렀죠.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컴퓨터였어요. 키보드와 마우스를 처음 만져보는 저에게 인터넷은 마법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당황했죠.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입력했던 순간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에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북한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진실이 모니터 가득했습니다. 하나원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 하지만 북한과 달리 강제성은 없었죠. 누구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사상을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신기했던 건 24시간 나오는 온수와 전기였습니다. 밤중에도 마음껏 샤워할 수 있었죠. 처음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을 자꾸 잊었어요. 물이 부족해 항상 아껴 써야 했던 북한의 습관과 달랐으니까요.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도 즐거운 놀이 같았습니다. 식당에서의 식사도 매일이 놀라움이었어요. 다양한 반찬, 육류, 과일이 풍성했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남기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굶주림에 시달렸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직업훈련 시간에 처음으로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진로였죠. 가위를 잡고 마네킹 머리카락을 자르는 과정이 신기했어요. 나중에 이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하나원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이었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셨죠.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상담 선생님이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동생은 수학과 과학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어요. 북한에서도 공부를 잘했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해했죠. 부모님도 한글 자판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가족 모두의 노력이 감동적이었어요. 드디어 하나원을 수료한 날, 우리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열쇠를 받는 순간,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정말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 믿기지 않았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2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겐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첫날 밤, 가족 모두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너무 기뻐 잠이 오지 않았죠. 밤새 속삭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어요. 동생은 대학 진학을, 아버지는 취업을, 어머니는 작은 가게 운영을 꿈꿨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꿈을 품기 시작했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첫 요리를 했을 때였어요. 깨끗한 부엌, 항상 나오는 가스, 풍성한 재료들. 어머니는 북한에서 자주 해먹지 못했던 고기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온 집안에 고기 익는 냄새가 가득했죠. 함께 둘러앉아 먹은 그 첫 식사는 지금도 가장 맛있었던 식사로 기억돼요. 정착지원금으로 구입한 첫 가전제 세탁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빨래를 손으로 했기에 세탁기는 마법 같은 존재였죠. 어머니는 세탁기 앞에 앉아 빨래가 돌아가는 모습을 한참 구경하셨어요. 그 작은 기계가 가져다 준 자유와 시간은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긴장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북한의 실상과 탈북 과정을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친척들에게 해가 갈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방송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죠. 용기를 내어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어요. 북한의 일상과 문화, 탈북 과정, 남한 정착기를 담은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촬영과 편집이었지만 진정성이 통했나 봐요. 구독자가 하나둘 늘어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죠. 이웃들과의 만남도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투 때문에 북한 출신임이 드러나 위축됐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웃들은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옆집 할머니는 김치를 담글 때마다 나눠주셨고 아래층 주부는 아이 돌봄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작은 친절이 낯선 땅에서의 적응을 도왔어요. 그리고 탈북 후 5년이 지난 오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북한을 떠나올 때는 단지 생존하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유가 생겼죠.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동생의 서울대 합격이었어요. 하나원에서 나온 후 동생은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시를 준비했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얼싸안고 울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새로운 삶을 찾으셨어요. 처음에는 청소 일을 하셨지만 요리 솜씨를 인정받아 지금은 작은 북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평양냉면과 만두가 입소문을 타 단골 손님이 늘어났죠. 어머니의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안정된 수입과 규칙적인 생활이 좋다고 하시죠. 저는 방송과 유튜브 활동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전문 강연자로 학교와 기업에 초청받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죠. 최근에는 탈북민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적응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 북한 말투나 사고방식이 드러날 때면 곤혹스러울 때도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도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보다 미란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 내 생각을 감시하는 듯한 공포 속에 살았죠.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요.
그 자유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이 되면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프죠. 언젠가는 모든 이산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인생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악몽에 시달릴 때도 있고, 북한에서의 기억이 불현듯 떠오를 때면 가슴이 저미죠. 하지만 그 아픔조차 이제는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어요. 오늘 밤 서울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온 위험한 여정,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낸 우리 가족. 이제는 진정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